마지막 5위 누구? 저는 김용 될 것 같아요. 저도 김용. 저는 그러면 여기 지금 한민수나 이성윤? 이성윤 둘 중에 하나. 누군지 오조라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예언을 해. 하는 거야. 김용 떨어진다. 김용 떨어진다. 김용 떨어진다. 저는 6위 한민수. 여기 한민수. 왜냐면은 배신자론이도 좀 있어요. 피해자 그 구도만 자꾸 짜려 그러시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의식도 없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지금 보듬는 방향으로 가면 민주당의 네. 갈등은 봉합될 것이고 이거를 또 다시 판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면 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가변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7일 대체 공휴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정치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제일 지금 뜨겁게 보고 계신 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일 텐데 오늘 모든 결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오늘 그 주말 사이 일들 분석을 좀 해드리고 오늘 최종 결과까지 시나리오를 한번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강한 우리 변호사분들 모셔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금열사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도 하나 잘 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수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네, 아이고 주차장에서 죄송합니다. 네, 뛰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쉬는 날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런 날 우리 누가 쉬어요? 느낌이 쉬는 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쉬어요 지금? 대체 공휴일인데. 네,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월요일입니다. 아니었어요.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토요일, 일요일 벌어졌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그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우리가 계속 꼽아온 것이 호남이었잖아요.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엄청 큰 표차로 20%포인트 가깝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지만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차기 당권은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쥐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가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는 57.5%를 얻었거든요.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해서 호남이 밀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여론조사 그리고 대의원 대의원. 득표가 근데 남았습니다. 이제 대의원 숫자가 어쨌든 이제 1인 1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숫자 자체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론조사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뒤집기를 하려면 차이를 꽤 많이 벌려야 되는 거죠, 현재. 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49.91이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41.51이에요. 그러니까 한 8%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뒤집으려면 여론조사가 4대 6 이렇게 나와야 20% 정도는 20% 정도를 정청래 후보가 이겨야. 앞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두 사람만 했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송영길 후보 만약에 이제 그렇죠. 이순위 투표까지 하면 뭐 더 벌어져야 되는 건데 예, 그 이상 벌어져야 뒤집기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다 결론이 나게 될 텐데 요 정도 상황은 류재하 변호사도 호남에서의 격차는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설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20% 포인트 차 이상으로 격차를 벌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호남에 머무르다가 오늘 아침에 용산역을 통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처가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현장 취재. 예, 현장 취재를 좀 해봤더니 역시 그 호남 반도체 그게 셌어요.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정권 어떻게 너무 흔들린다,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어쨌든 지방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 이제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네. 치열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을 어쨌든 그 당시에 정청래 지도부였으니까 떨어진 사람이 당선된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가 경선 관리를 좀 엉망으로 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전북 지역 특히 전북 도지사 선거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당시에는 민주당 그 전북도지사 후보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불만이 잠재돼 있다가 이번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 누적된 불만들이 예, 있었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호남 직접 취재하신 류재하 변호사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도 이건 이제 뒤집기는 당 대표는 뒤집기 어려운 판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예. 여기서 이제 당대표 관련해서 관점 포인트는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 그래서 이제 선호제도까지 이제 선호투표까지 연결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여론조사하고 이거하고 보면은 지금 49점 몇이어가지고 네. 조금 간당간당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이 좀 흥미로웠어요.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가기 전에 전북에서의 투표가 매우 흥미로웠고, 전북이요? 네, 전북이 사실은 전남은 표가 많이 벌어질 것 네. 같았는데 전북은 정청래 후보에게 되게 유리한 곳이라고 그렇게 그랬었잖아요. 알려져 있었죠. 그랬는데 오히려 전북에서도 또 김민석 후보가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 광주 이겼고 전북 이겼고 어제 서울 경기 다 이겼거든요. 물론 이제 그 표 차이는 다 각각 달랐지만 이거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것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다. 이 지지자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오늘 왜냐면 여론조사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좀 이거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지금 잘했다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미워라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결국은 우리가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어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다.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전 대통령이 이걸 되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생각하고요.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원분들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김민석 후보를 대통령과 동일시를 좀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의 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후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 누구를 대표로 미는 것이 좋겠느냐를 스스로 판단한 거겠죠. 뭐 네. 이게 꼭 대통령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줄 테니까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최고위원이 조금 애매하게 네. 지금 그 호남, 광주, 전북에서의 보여줬던 모습하고 또 서울 경기는 또 다르게 이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1, 2, 3위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 최고위원 이야기를 또 우리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최인경 기자가 한번 또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가기 바로 전에 우리 네. 강수영 변호사께서는 혹시 대표 네. 요거에 새겨진 민심은 뭐라고 혹시 읽고 계십니까? 그 가장 흥미롭게 봐야 될 건 예. 지적하고 계시지만 호남 선거하고 수도권 선거,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 같은 시기에 사실상 맞물려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뭐 혹자들은 이제 과거에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의 대선 때 예. 지지난 대선 경선 때 갑자기 튀어오른 거 뭐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낙연 후보 유독 그때 3차 슈퍼위크 때 60%대로 60몇 대 20몇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튀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서울이 튄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서울에서 발표만 했을 뿐이지 슈퍼위크라고 국민선거인단 3차 슈퍼위크 때 갑자기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만 튄 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쨌든 조직력의 결과인데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공천한 사람, 지역위원장으로 앉힌 사람 등등이 다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원의 구성이 서울은 그래도 친노친문, 특히 친문 성향 가졌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네. 호남에는 그 이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만들 때부터 쭉 당원이었던 나이 많으신 아주 오래된 고관여층 당원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친노친문 조직을 활용한 어떤 조직력의 발동이 당연히 호남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았다. 네. 그걸 이제 상대적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 호남 반도체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의 설명이 안 돼요. 전북 25%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통령을 흔든다는 문제 그리고 지역에 지금 뭐 장흥이나 신안이나 광양, 뭐 이런 강진, 완도 이런 데서 조국혁신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네. 정청래 당시 대표가 컷오프나 이런 것들 공천 관리를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가지고 좀 엉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분노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전남 광주만 얘기해도 이 정도인데 전북은 더 심해요.
더 호남 심해서. 민심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더라. 네, 왜냐하면 공천이고 당선인 곳일수록 네. 공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망쳤다 정청래 후보가 뭐 그런 분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거 앞으로도 이제 호남을 외면하고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어떤 정치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어떤 특정 팬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공경이 처했다 그렇게 봅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요선거가 진짜 흥미롭게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권 주자들은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 직후에 계속해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던 박선원 후보가 1위를 했는데 네. 서울 경기 이후에 최민희 후보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1, 2위가 좀 엎치락 네, 지금 뒤치락 하고요. 수석 최고 누가 되는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수석 최고가 공식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근데 이제 최민희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확 밀어 올려가지고 다시 1위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4, 5, 6위는 지금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4위가 세 분 중에 네. 두 분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무조건 없네. 두 분이 들어가는 네, 그러네요. 것인데 네. 원래는 이제 한민수 후보가 4위, 그다음에 김용, 이성윤 이 두 후보가 5위, 6위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이 투표 결과 이성윤 4위, 한민수 5위, 김용 6위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000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위하고 2,000, 6위하고 2,000 차이가. 이렇게 차이는 네, 거죠. 4위와 6위의 차이가. 네. 그러니까 순위는 얼마든지 셋 다 뒤집힐 수 뒤집힐 있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네. 게다가 지금 임미애 후보하고 김영호 후보가 지금 사퇴했죠.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친청계 후보 3명과 친명계 후보 3명이 있는데 네. 이들 중에 떨어진 사람 한 명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이 돼 버렸어요. 네. 와, 그러니까 여기가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뭐 물론 이제 높은 득표율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튼 이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표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게 8% 정도 했었죠. 네. 막판에 이제 사퇴하면서 사실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죠. 대의원 선거만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여론조사도 다 끝났고 네. 대의원 선거만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성윤 후보가 갑자기 저렇게 올라간 것만 봐도 서울 경기의 그 정청래 팀의 조직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예. 1위로 밀어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몰아줬다는 거거든요. 전략 투표를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조직력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대의원 투표 그 선거인단이 한 17,000 몇백 명 정도 되는데 투표율이 보통 75에서 80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 한 14,000표 정도는 투표를 한다 보면 지금 5위까지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서미아 후보가 표를 거의 못 받아도 당선권이에요. 5위까지는. 그래서 지금 어젯밤부터 이제 분위기가 무조건 박선원, 김용 이렇게 가자. 이제 신명 성향의 분들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조차 어젯밤 늦게 아주 새벽까지 전화를 대의원들한테 많이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게 결집이 이렇게 되면 네. 아마 김용 후보는 그 바로 위 후보자하고 차이가 2,300표 되기 때문에 예. 대의원 투표수를 감안하면 아마 충분히 역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친청에서도 이성윤, 한민수만 밀자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어차피 이제 그렇게만 밀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최민희 후보야 거의 이제 확정적이니까.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있어요. 대의원 표 자체가 워낙 기울어져 한 8대에서 7대3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치명적으로. 여론조사는 조직력 동원이 안 돼서 네. 뭐 권리당원들 동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네. 4,000 샘플을 가지고 전국에 안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직력이 없다고 보면 거의 뭐 비등비등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여론조사 이상하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식을 잘안 거절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저 받고 나도 사실 070이 왔어요 나한테도. 저도 왔어요. 그치 왔죠. 근데 나 안 받았거든. 저도. 스팸이라고 다 그냥 신고해버리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070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요새 여론조사 워낙 많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잖아요. 안 받지. 그래서 그게 뭐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간 여론조사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직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준비해서 그거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꽤 다수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조직하고 이제 일반인하고가 좀 다르다는 거지. 네네네.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냥 070 안 받아버리는데 이런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말고. 이제 그 당원이나 아니면 좀 조직이 좀 있는 분들은 이 번호로 갈 이거 테니까 알고 자기네끼리 네. 아니까. 받아라 이렇게 아마 그리고 당원한테 메시지 전화가 안 받겠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분이 안 배제하는 되기 게 때문에 아니고 배제하는 그냥 게 섞여. 적당히 네, 하니까. 섞여서 그냥 당원인데도
말하자면 당원으로서 투표하고 여론조사 와서 한 번 더 투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어쨌든 그래서 대의원 표는 지금 친명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는 하니까 그거랑 그래서 친명계. 이제 여론조사랑 비교해보면 또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 당대표 후보들도 지지를 지금 요구했거든요. 그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영길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김용 후보가 호남까지는 당선권 안에 있었는데 수도권 개표에서 밀려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용을 사실상 뽑아달라.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제 김민석 후보도 김용 후보랑 같이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본인의 그 홍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김용 후보랑 둘이 있는 사진을 올렸고 네. 박선원을 수석 최고로 그리고 서미화 최고 그다음에 김용까지 세트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사실상 이건 사퇴를 본인들이 한 건가요? 당한 건가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최민희 후보가 이거 꼼수 사태다, 막판 꼼수 사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는 꼼수다. 이렇게 꼼수 사퇴를 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선거 불공정 선거라고 엄청나게 또 비분 관계했어요. 본인이 킨텍스 들어갈 때 어떤 중년 남자가 자기를 밀어붙였고 누가 그건 모르겠고 그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어제 서울 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아마 연설을 하러 이동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본인을 밀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병훈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네. 그냥 자기가 마치 뭐 늦었거나 부주의해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그리고 나서 상상 초월 불공정 전당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왜 넘어졌는지 설명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광우병 안 걸렸습니다. CCTV 확인됐습니다. 누가 저를 세게 밀치고 갔고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왜 사실을 확인 안 해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쟁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후보를 밀치고 가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네. 저것도 있고 저기 최민희 의원은 이제 입장이 이거더라고요. 그 본인을 후보 소개하는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본인 영상을 틀어주지 않고 김용 후보 거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도 또 한 1분인가 뭐 지나서 안 틀어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잘못 이제 해서 안 나왔고 세 번째 가서야 겨우 자기 걸 틀어줘서 이거 이제 지금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 아니냐.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최민희 의원은 우리 다 알려져 있지만 지금 투표하고 나서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네. 불공정 경선이 되려면은 선거에 영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기분 나쁘면 불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임미애 후보는 심지어는 본인 연설하는 게 마이크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방송 송출이 안 됐어요. 하다 보면 이제 그 선거 관리하는 당에서 이제 저런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불공정 경선이다 이래 버리면은 선거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를 핍박하고 상대인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아니 도대체 공당에서 정치하시면서 어떻게 자꾸 그래 피해자 그 구도만 자꾸 짜려 그러시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의식도 없습니까? 좀 정말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인 될 분이시니까 이제 뭐 아마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도부가 네. 될 테니까 예, 아마 높은 확률로.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쇼츠 그런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네. 하시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한테 가서 막 따지는 장면.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고 아이고 칼질 소재? 소병훈 위원장이 미셨나 보다. 아우 얼마? 맨 처음에 중년 남성이었다길래 그러면 저렇게 따질만도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누가 밀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네. 따지고 가서 막 말씀하시길래 왜 밀었어요? 왜 밀었어요? 하시는 줄 알고 너무 세게 따지시길래. 근데 그런 어떤 지금 노영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네. 관리상의 문제를 이제 많이 언급하셨던 거구나. 이제 경찰에 이해를 좀 신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폭행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경찰에 신고를 해. 소병훈 위원장한테
후보한테 뭘 따져요 도대체? 난 그게 아니, 이해가 최현희 안 후보의 되네. 주장은 이거 송영길 후보 지지자가 자기를 밀었다. 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광우병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그 뜬금없죠, 광우병 되게.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저 광우병 안 걸렸어요. 내가 갑자기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죠. 광우병 그 광우병 쓰러지니까. 소가 쓰러지는 그림 이유가 기억나시잖아요. 있다. 근데 네, 네. 자기 그냥 넘어진 건 내 개인적으로 혼자 넘어진 게 아니다. 아니, 누가 그러니까 와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좀 광우병 걸렸어? 왜 혼자 넘어지고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 저 광우병 걸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광우병 걸린 얘기가 왜 거기에 나오는지를 잘 그거 이해하기 좀 좀- 어렵던데. 최민희 후보 머릿속에는 네. 아 혼자 쓰러진 것은 광우병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막 박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 연설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해요. 그 직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광우병이 지금 요즘 뭐 트렌드도 MB 아니고. 때에 한참 한 20년 가 계신가 된 얘기죠. 봐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네. 소병훈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진행자가 거기 있는 거 저도 이제 쭉 방송을 보긴 했습니다만 진행자분이 그래도 사전에 계속해서 저 설명을 좀 하시던데 네. 뭐 이렇게 작은 좀 사고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아마, 양해해달라고. 최민희 후보가 조금 지금 올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연설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다. 뭐 등등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많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좀 화가 났던 것 같다. 그런 어제 일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도 최민희 후보는 1위로 아마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앞서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의원 투표에서는 한민수, 이성윤 후보로 몰아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그의 반면에 친석, 김민석 그쪽 팀은 박선원 후보랑 김용 후보를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선원 후보는 계속 표를 받는 구조니까 네. 저는 수석 최고위원은 안 될 가능성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역전 상황에서.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요건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인미의 김영호 후보 두 분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요. 예. 최민희 후보는 이게 꼼수라고 하는데 저는 꼼수 같지는 않아요. 원래 팀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팀전 하다 보면 네. 시기가 이제 언제가 중요할 뿐이지 이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퇴해서 이제 표를 몰아주는 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예. 이걸 꼼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팀 정청래도 그럼 다 마찬가지여서 꼼수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비판이신 것 같고 네. 다만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인미의 김영호 이 두 분이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전 좀 많이 아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제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은 지금 항소심에 형사 판결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물론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장동 업자한테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걸로. 근데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분은 몰라도 임미애 후보 전 임미애 후보 굉장히 응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북 의성 출신이어서 군의원부터 시작해가 쭉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근데 이분이 결국 그 김용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사퇴한 게 사실 이해는 하면서도 팀 전략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김용 후보의 전력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표를 보면은 김영호 후보하고 그 임미애 후보하고는 그 5등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인 따져서 이해를 그렇게 해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김영호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실은 지금 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저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뭐 임미애 네. 후보든 김영호 후보든 누군가가 5위에 있었어도 아마 다른 두 그렇죠. 후보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긴 어차피 해요. 본인들이 지금 표체가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제 그거 근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팀 정청래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이 사람은 아직 그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뭐도 아닌데 이걸 왜 밀어주냐 막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 입장에서도 좀 빨리 좀 결정 나서 내가 잘못된 공소제기의 피해자였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투표하는 방식이 사실은 조금 저는 문제라고 투표 생각해요. 방식이요?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차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연설하고 뭐 투표하고 이게 아니라 투표 먼저 다 하고 연설하고 이제 이런 구조였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중요한 이렇게 정말 수도권 경기 호남 이렇게 중요한 70% 넘는 데를 마지막에 몰아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앞에 조금 분위기 좀 보고 그다음에 한 50% 넘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뭐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고 그다음에 계속할 사람은 하고 이제 이거 원래 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70% 넘는 거를 몽땅 다 뒤에다 밀어버렸잖아요. 하루 차이 막 이런 네, 식으로. 호남 네. 서울 수도권 다 이렇게. 게다가 지금 대의원이고 뭐 여론이고 다 한꺼번에 지금 물린 거냐. 이러다 보면 말한 것처럼 팀들끼리 어떤 전략을 짜거나 누굴 밀어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그만두는 걸 갖고 사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사실은 더 꼼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꼼수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나는 모르죠. 전준이의 꼼수나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도 사실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걸 네. 가지고 꼼수라고 자꾸 욕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었다. 네, 꼼수까지 몰라도 하여튼 난 연설 좀 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좀 거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연설 들어보고 그냥 대전에서 끝나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대전 게 무시합니까 지금? 아니 난 대전 좋아하지 마. 대전 왜요? 아 대전 고향이에요? 제가 대전이에요. 성심당.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도 더 그런 게 순회 경선이라는 게 지역을 돌면서 경선을 한다는 네. 거고 그러면 뭐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네. 하지 않고 선거를. 그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본질적 이유는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내서 뭘 하는지에 따라 갖고 투표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줘야지. 강원도 가가지고 호남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런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맞아. 이거 그냥 그리고 160만 당원이 있는 네. 권리당원이 선거하는데 체육관에 다 모을 수도 없고 어차피 네. 순회 경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럴 바에 한 방에 원샷 경선해요? 네, 한 좋다. 방에. 아니 그게 낫지 뭐하려 순회 경선하냐고. 그 지역 가서 지역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치, 옛날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연설하고 그 현장에서 투표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이제 원래. 더해지니까 현장 열기 같은 것도 이제 투표에 반영도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끝나면 진짜 춤추고 엄청 신나고 그래서 전당대회 마지막에 막 가수 오고 다 나와서 중진들 나가서 춤추고 아 그래요? 예. 한 번 더 해봐요. 아니 이제 엄청 그런 거가 없이 지금은 그냥 기품이 있네. 이 연설하고 이제 발표만 하니까 조금 맥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역을 또 안 돌 수는 없는데 네. 투표하는 시기를 좀 그래, 그러니까 지역 맞췄으면 돌고 좋겠어요. 그거 들어보고 그날 투표하게끔 해주면 되잖아. 뭐 그게 이렇게. 근데 다음에 아마 요 순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계속됐기 때문에 아, 먼저 연설하는 하고 이제 그렇죠. 투표하는 거는 뭐 조금 바뀌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그래서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예상 한번 해보죠. 마지막 5위 누구? 저는 김용 될 것 같아요. 저도 김용. 김용. 저는 그러면은 저기 지금 한민수나 또 이성윤? 누구지? 이성윤 둘 중에 하나. 누군지 아, 기억하는 사람을 예언을 해. 하는 거야. 김용 떨어진다. 김용 떨어진다. 김용 떨어진다. 지금 대세를 바꾸기에는 대의원 수가 너무 적다. 아, 친청이 3. 예? 여론조사는요. 근데 여론조사로 김용 후보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김용 후보 인지도가 인지도가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도가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되게 중요해요. 인지도가 최고위원 나. 후보들은. 최고위원은 나도 무조건 김용 인지도야. 자 오케이 그럼 5위 김용이라고 치고 6위는 누구예요? 6위는 저기죠. 한민수가 되겠죠. 한민수. 네. 아까 이성인 의원은 4위. 네. 한민수 의원 그럼 진짜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강북 그 되게 좋은 지역인데 본인이 서울에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 지금 확 밀린 거잖아요. 그 결과 만약에 떨어지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와 잠이 안 올 것 한민수. 같은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성윤, 한민수. 아니 5위를 김용희로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6위 한민수. 6위 한민수. 왜냐하면은 배신자론이 또 좀 있어요. 강북. 그리고 중요한 게 강북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래. 그 지역구에 우리 한민수 의원이 가게 된 게 되게 역사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그 강북 지역구에 계신 분들을 제가 조금 알아요. 아, 정서가 좀 있군요. 네, 좀 있더라고요 정서가. 네.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규제 합리화 뭐 부위원장, 요즘 막 목소리를 조금씩 내가지고 아, 그 조직들이 그래요? 살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위원 후보 오늘 저녁에 결론이 날 6시, 테니까 예, 예. 드디어 끝났네요. 여러분의 좀 빨리 끝나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예측은 다 박제가 돼서 아마 그 시간쯤 쇼츠로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 다 맞추지 않았어요? 거의 그치? 그렇나요? 이 사람만 빼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당에 좀 후유증 같은 게 많이 남을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요거 다 봉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이거는 좀 봉합되기 어려운 상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예. 떨어지는 대표 후보자의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 다를 것 같아요. 메시지와 태도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잘 따독따독거려서 이번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을 잘 지켜가지고 정권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번에 보여준 거를 우리가 발판삼아 잘 합시다. 대신에 당이 흐트러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된 쪽에서도 그 동안에는 서로 경쟁하는 체제였으니까 미안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그럼 봉합될 수 있다. 봉합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봉합 꼭 된다기보다 봉합을 이렇게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동안에 너무 세게 정청래 후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이해를 진짜 해주세요. 선봉합 나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진 후보 측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여론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뭐 큰 스피커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더 중요한 아니, 변수가 스포츠도 되는 같이 거예요? 움직여야지. 스피커의 문제가 크죠. 지금 정청래 후보의 힘이라는 게 결국 뉴스공장하고 매불쇼인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내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어준 씨가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왜요? 지금 이제 딴지 게시판 이제 토요일 호남에서 결과 나왔을 때부터 지금 모니터링 해보면 우와 진짜 왜요?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막 호남 분들 비난하시고. 김어준 씨가? 아니요 딴지 게시판에 있는 분들이. 그 호남 분들을 탐욕에 젖어가지고 무슨 그 투표한 것처럼 뭐 반도체에 반도체. 미쳐가지고 했다는 등 뭐 정의를 저버렸다는 등 막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김어준 씨는 이미 미묘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포지션을 객관화로 바꿨잖아요. 계속 밀다가 정책의 후보를 네. 밀다가 최근에 한 몇 주 정도 포지션을 객관성으로 이제 바꿨는데 아니 어떻게 됐든 여기에 있는 방송 시청자들을 대통령의 적으로 한 채로는 앞으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비즈니스가 안 돼. 예?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여기 계신 분들도 김어준 이상하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상해 표정도 자꾸 무기력해. 뭐 누구 살려주자 그러는데 시큰둥하고 막 딴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 정청래 후보 뭐 바람 얘기하는데 그거 본인 바람 아닙니까? 뭐 이런 이상해. 배신했어? 뭐 이런 문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세련되게 잘 옮겨주지 않으면은 예.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규합이 다 돼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 공천이 있고 당 대표가 김민석 당 대표인데 계속 지금처럼 막 당 대표가 문제 있고 대통령이 문제 있고 공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되고 심지어 저는 최민희 저 수석 최고가 되더라도 네. 메시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려고 봐요. 지금처럼 강성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당내는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지지자들끼리의 갈등 양상인 거죠. 이거는 뭐 뉴미디어에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 원래 최민희 의원은 본인은 극명이라 그랬어요. 정말 극친한 명이라고 그쵸. 그랬어요. 그래서 극성 친명.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지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순수하게 지지하신 분들이 네. 이번에 내가 좀 실망했어요. 섭섭해요.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지지했는데 이런 꼼수가 뭐 남발돼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었으니 이번에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결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잘 봉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고 대통령? 네,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대통령 왜냐면 이번 해야죠. 전당대회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메시지를 날릴 것이냐, 예. 대통령을 더 잘하고 견제하는 메시지를 날릴 것이냐, 지지자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거의 뭐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0% 가까운 지지자분들이 대통령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견제를 하자, 견제구를 날리자 이런 표시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소위 그런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분들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다독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뭐 한간에 떠들듯이 뭐 정계 개편에 나선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한다, 뭐 유시민 작가 표현에 의하면 뭐 증축이 아니라 뭐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뭔가 또 다시 어떤 큰 판을 흔드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코어 지지층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대통령이 저는 지금 보듬는 방향으로 가면 민주당의 네. 갈등은 봉합될 것이고 이거를 또다시 판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면 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뉴스를 한번 바로 이어서 볼까요? 그 대통령이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뉴스 가볼까요?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띄웠습니다. 이제 개헌의 큰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분에 명기를 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를 조정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 평가를 통해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바꾸자라고 한 대목에서 지금 핫하게 또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꽤 있기는 있었는데 당연하죠. 네. 대통령이 이제 꺼내면 그때부터 순수성을 의심받는 상황들이 이제 쭉 이어지니까 저 자기가 두 번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들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진정성의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개헌론이 나오게 된 것도 보면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속보 형태로 나오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면서 이게 네. 불거진 거라.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그 민주당 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랑 같이 골프 치면서 서로 개헌에 대해서 숙덕거리고 뭐 서로 딜하고 하면서 우리들을 내팽개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은 전당대회 끝나도 갈등은 전혀 봉합이 되지 않고 아. 오히려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겠죠. 근데 그분들 저 따돌리면 어차피 개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0 그럼요. 명을.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국민의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설득해내야 건데. 그야 개헌 발의선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개헌- 같은데. 예. 그리고 아니 대-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내지는 혹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만난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개헌론자들이다. 아. 그래서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 내지는 뭐 중임 이익 혜택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만 명확히 해주면 예. 국민의힘에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사실은 여기에 긍정적으로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연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이거는 그거 같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헌법에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네. 만약에 그런 규정을 바꿔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바꾼 사람부터 이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주잖아요. 당선이 돼야 연임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거니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선이 사실 안 할 되잖아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의미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이에요.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못을 박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오히려 우리들은 정확히 말을 해줘라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또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이게 그림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뭘 해도 다 본인 사법 리스크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이걸로 다 매도를 해요. 근데 개헌은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됐지만 개헌이라는 게 다 알려졌다시피 국민의힘 쪽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 할 수 있는 개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헌법 128조의 뭐 임기 연장이나 중임에 관한 조항은 개헌을 한 그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된다. 네, 네. 이게 지금 4.19 때부터 4.19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도덕에 얘기야. 흐르는 네. 민주화의 피가 묻어 있는 조항인데 이걸 민주당이 건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통령의 진위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개헌하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금까지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이것 때문에 극한의 정쟁이 벌어지는 이걸 갖다가 극복하고 싶어 한다는 그 진정성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걸 방어를 해주고 국민들을 설득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통탄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과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쫓아내고 내란 세력하고 손잡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대통령한테 배신당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거의 시인야 방송 대목이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무슨 정치 연설한 줄 알았어요. 너무 화나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정치는 네.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이 개헌이라는 거는 어쨌든 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자 하려는 것이 그럴 수가 아니라면 없어요. 그럼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구심을 대통령 스스로 해소를 해주는 네.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네. 우리 헌법 128조 1항에 보면 개헌은 이제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지만 개헌안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 문제라든가 뭐 연임 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헌안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좀 공론의 장에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박이 이루어지고 뭐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네.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뭐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정하고 혹은 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의심만 낳지 그래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되잖아요, 오늘. 그리고 최고위원도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에 이제 이 수장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당하고 청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당대회도 하고 뭐도 하는 와중에 찔끔찔끔 나온 의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네.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이제는 이 지도부가 바뀌면서 정리를 다시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 좀 기다려 근데 주시고 개헌 얘기를 정리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정권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지 그립감 있고 제일 힘이 셀 때 이걸 해줘야지 이게 바뀌지. 지지율이 높을 꼭 때 나중에 이제 힘들 때 지지율 낮을 때만 사람들이 이걸 들고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는 그걸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꿀 예.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초반에 하는 내놓은 거예요. 것이다. 예, 예. 아니, 지금 저는 지지율 오히려 그래요. 반대로 그런 질문이 드는 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오늘 발표한 것도 보면 리얼미터에서 한 게 4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저치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들고 나온다고? 이런 질문이 오히려 들어요. 이러면 동력이 생기겠나?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건가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뭐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내가 당대표 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 10% 일상 올립니다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한 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당하고 청이 이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고 실제 그 결과도 좀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떤 게 문제였나를 지금 다시 반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거 플러스 결국은 이 정권은 정권 연장이 사실은 목적이고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만한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라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혹은 대표도 다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시간을 좀만 줘보세요. 아니 저는 시간을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빨리 그게 새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기저기서 찔러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X에 자기 글을 정리해서 또 남기기도 했고 하니까 이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할 거예요. 사실은 저 정도 국정 지지율로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임기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 그냥 궁지에 빠진 그 어떤 국정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얘기를 살짝 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도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나오기 국민의힘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국면 전환용이다. 혹은 뭐 그냥 판 흔들기용이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성급한 게 지금 이거 판을 흔들면 오히려 지금 아직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민주당 내 지지층 사이의 분열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게 과연 맞나? 노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직 준비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골프 친 사람들 다 퇴출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의 그 강성 당원들이 이 골프 친 인간들 다 퇴출시키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골프 친 사람들이 다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했다시피 중진 의원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개헌이 있습니다. 정말 톡 치면 개헌이 나와요. 모두가 마지막 보고 뭔가 하면 다 개헌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봉선화 현정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개헌을 대통령이 지금 골프로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진 의원들이 개헌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다들 우리가 마음속에 네. 이 대통령은 내각제 안 된다고 했지만 이원 집정부제 택도 없다고 했지만 네. 마음속에 내각제가 상당히 많이 내각제가 네, 돼야 숨쉬고 있습니다. 내각제가 돼야 의원들이 조금 영향력도 한 번은 있고 나도 중인제 힘이 좀 주고 세니까. 우리는 내각제 받아서 네, 우리는 100년 만년 이렇게 한번 좀 가보고 이런 느낌이에요. 100년 만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개헌 어떻게 또 여당에서도 혹은 정부에서 앞으로 더 계단을 밟아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굉장히 갑작스러운 뉴스가 하나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아.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여한구.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얘가 무슨 예.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예요. 는 것이 그게 또 아니라고 하던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하고 또 부인은 있어요. 아니라 그러고 네. 예,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항의가 있었던 거는 맞고 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이러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막 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이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통상을 네. 지금 계속 이분이 와가지고 실무 키를 쥐고서 협상을 하고 관세 협상도 했고 이제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갑자기 그냥 날아간 거예요. 0시에 그냥 면직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위 관료잖아요. 중책을 맡고 있는데 네. 그냥 면직 통보를 하고 네. 공지가 나왔어요. 근데 0시에 했을 정도면 뭔가 긴급한 뭐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게 그냥 일반 고위급 정무직의 경질이 아니고 네.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 가던 네. 게다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지금 한창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우리 한국의 이제 대미 투자가 지지부진하니까 미국의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한 축을 담당하던 고위급 정무직이 날아가니까 네.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데 사실 지금 청와대도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라고는 얘기를 하고 관세 협상 관련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뭔지 알아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또 정작 본인도 지금 한간에 떠드는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 의구심만 커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 관계가 계속 불안한데 그러니까 지금 관세 있고 그다음에 예. 대미 투자도 굉장히 큰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쿠팡 이슈도 아직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김정관 장관이 지금 미국 바로 맞습니다. 갔을걸요. 지금 네. 그것도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겠지. 네. 이유를 저희가 잘 몰라요, 국민들이. 뭐 어쨌든 본인 사정으로 예. 물러났다면은 뭐 사의를 표명하면 될 일이지 직권 면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네. 예, 본인이 네. 잘못한 건 맞다. 예. 통상 관련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다른 잘못인 거겠죠.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다. 네, 네, 네. 아, 그 잘못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인 잘못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이 이유 없이 그냥 돌연 면직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별로 몇 번 없이 있었지.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날아갔다는 기사가 나오고 단독 보도가 나오고 확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 면직 처리했다 이 정도 공지는 나왔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직의 이유는 밝혀주는 게 뭐 통상적인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한테 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국민들은 이게 혹시 공적인 일과 관련이 혹시 돼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건 얘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곧 오는 외통위에서 이거 질문을 하겠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자른 이유가 공무 때문인지 당사자의 개인 비위 때문인지 개인 비위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통상이나 외교, 국방 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당연히 있죠. 네.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소한의 그 정도 안내 정도는 해주는 게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잘못이 피해자가 있는 잘못이다. 만약에 예. 그러면은 그것도 피해자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얘기하라 그런 건 또 지금 배려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만약에 혹시 발생한 그 이유로 상황이라면 그만두게 되는 네네네. 거라면 그래서 뭐 그럼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로 뭐 그만둔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올림픽 공원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에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혼자 갔잖아요. 네. 외로운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의원들이 함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같이 갔고요.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 갔다는 것 같은데 네. 그 밖에 이제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단일대우, 당원 중심 단일대우 그 정당을 만들겠다. 곧 네.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곳을 더 갔는데 여기에서
진짜 좀 안 봤으면 좋을 법한 사진이 또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난 14일 장동혁 네. 대표가 경남 밀양 가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폭우가 온다고 하고 있긴 하는데 예. 엄청나게 지금 이 남도가 힘들었었잖아요. 예. 가뭄 현장을 찾았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현황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어떻다. 근데 여기서 관계자 2명이 이 상황판을 쪼그리고 앉아서 받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이 판넬이 떨어질까봐 보고하는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저 때가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더웠는데 저분들 너무 힘들었다고. 지난 금요일에 저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몇 번 사진 본 적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뒤에서 무릎 꿇고 받쳐준다든지 네. 이런 사진 보면서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당시에 무릎을 꿇고 뒤에서 받침을 했던 그 직원분들도 혹시 이 사진 보고 다시 또 상처받진 않으실까 그 점도 좀 걱정은 되기는 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 정치인들이 가면은 뭔가 과하게 이렇게 의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공무원들 탓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고위급 정치인들의 관료들 때문이겠죠. 그걸 좀 스스로 없애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 유감 표명을 해서 그래도 다행인데 알았든 몰랐든 그거는 뭐 진실 공방으로 빠지고 싶지는 않고 애초에 여기 가서 저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네, 지금 뭐 기우제를 지낼 것도 아니고 안 네, 가는 게 도와주는 네, 거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고를 받아서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받는 것 자체보다도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아까 올공 저기 혼자 외롭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외로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원된 사람들. 동원된 사람들이 원래 그 당협위원장 그 단체 채팅방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이 3,500명이에요. 당원들로만. 근데 실제로 경찰 추산에 당시에 그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 숫자가 1,800명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흔히 동원됐다고 말하는 그 당원들조차 제대로 동원이 안 된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공식으로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공식으로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동원령을 내린 거거든요. 자발적인 모양새를 갖춰서. 근데 3,500으로 원래 예상했는데 3,500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당원들로만. 아니 심지어 당원들이 1,800명이 전부가 아니죠. 시민들도 섞였으니까 당원은 더 적겠죠. 그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내 영이 전혀 서질 않는 상황이라는 거. 의원들도 한 19명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전체 의원의 한 20% 좀 안 되게 간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20%만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한 20% 정도입니다. 네. 당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요. 근데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니까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그 판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판넬을 직원분들이 그냥 들고 서 있으면 안 되나? 그럴까요? 꼭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게 시켰었어야 되나? 근데 저게 보면 다리가 거치대 비슷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게 약간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거 그냥 조금 길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 해놔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뒤로 이해가 안 이렇게 가는데.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어서 그게 기분 싸우잖아요. 나쁘나?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저도 저런 거 몇 번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당직을 했을 때 네. 이제 전 세종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당 대표들 오면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판넬을 해서 해줘요. 뭐 설명할 수 있죠. 그때 비도 오고 바람도 오면 이제 그 판넬이 흔들리고 흔들려. 네. 밑에 그 판넬 거치대가 네. 좀 쓰러져. 제대로 이렇게 밑바닥 견고하지 않으면 뭐 기울어져 쓰러지-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기울어지면 이렇게 높으신 영감들이 네. 보다가 이렇게 판넬이 떨어지면 좀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서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이렇게 판넬을 들고 네. 이렇게 보라고 하면 되잖아. 보는 네.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눈앞에 갖다 대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의전은 뭔가 판넬이라는 그런 딱 그런 현황판에 딱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이 나와 버리면 안 돼서 아마 아니, 이렇게 숨어야 됐어요. 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회의실에 들어가서 앞에 이렇게
무슨 이거 스크린 같은 데다가 띄워서 PPT 로 시원하게 하고. 있어서 하면 현장감이 되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사진이 좀-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감증 감증하려고 하는 가인데. 거야. 말이 안 되는 이건 사람들이야. 사진용이다. 네. 아, 그렇긴 하겠네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장동영 대표가 이 당시에는 뭐 안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뒷장면에서 솔직히 이 땡볕에 지금 그늘도 없이 저렇게 꾸꾸에 앉아 있는데 잠깐 브리핑 받을 때 사진용으로 이렇게 치고 그 끝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고생했다든지 뭐가 그 마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동 대표는 몰랐다는 몰랐고 입장이야. 정말 네, 유감스럽게 말이 돼요, 생각하고 직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이거 죄송하다고 직원들이 좀 안티 아니에요? 일부러 저러는 거. 농촌공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 설마요. 자, 그러면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네. 또 짜투리 뉴스 또 가볼까요? 아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네. 도널드 트럼프 해석이 미국 안 돼.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또 트루스 소셜에 본인의 생각을 올렸어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다.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아유. 아니, 아무튼 미국과 한국의 이 연합훈련이 곧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나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트럼프가. 예. I want to win 노벨 프라이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노벨 프라이즈 아니에요? 노벨 프라이즈. 잘하는데. 유학파야? 그 김정은이 그 훈련을 제일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예, 거죠.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진짜 김정은 얘기를 트럼프가 들어줬나? 옛날에 이 양반들 그 어디에 베트남에서 만날 뻔하다가 이제 그때 트럼프가 안 이제 만났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네. 베트남까지 그 막 기차 타고 김정은 왔다가 엄청 열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 대북주 투자했다가 망했는데 쓰라리 기억이.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저 그때 티셔츠도 샀어요. 저 그때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현장이 많이 계시네. 네, 발로 현장 시대 뛰는 중심으로 하고 포레스트 검프. 진짜 실속이 없네. 아니 트럼프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 뭐 약간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약간 삐진 느낌이 했습니다. 들잖아요. 네, 뭔가 이제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거냐라고 했는데 뭐 사양했다고 그 얘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군사훈련 이거 좀 축소하겠다. 네, 돈도 많이 드는데 축소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그래 축소해.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취소는 안 된다며 줄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네.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도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지금 50팀이 선정이 됐거든요. 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나한 패밀리 애기들이 앉아 있어요 그 바위에. 간돌검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당선돼가지고 50팀을 선정을 해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275팀 많이 나왔다. 75팀이 참가를 했고 권역별로 본선 진출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아마 내가 볼 땐 그 의정부고 출신이 아마 1등할 것 같은데. 국중박 박물관 코스프레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19일에는 이제 결선이 있다고 합니다. 19일에 귀엽네, 결선이에요. 멋있네. 네, 어디가 우승하는지 한번. 근데 재밌는 사진 진짜 많네요. 진짜 재밌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 전시물들을 또 흉내내는 재밌는 행사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지금 참여하기는 너무 늦었겠군요. 네,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중박에서 굿즈 같은 것도 잘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엄청 외국인들이나 우리 저 관람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지갑이 절로 열려요, 진짜. 가보셨어요? 저는 정말 돈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하나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아주 작은 거울, 손거울부터 네. 무슨 뭐 여행 그 태그 같은 거나 네. 아니면 뭐 양산, 우산, 그다음에 에코백 그리고 이제 막 소주잔 이런 네, 것들 네. 네, 엄청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우리도 왜 해외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여러 상품들 가운데 그 나라에만 있는 거 되게 사고 싶은 게 사고 막 싶지.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국립중앙박물관 네. 요새 완전 핫플레이스던데요? 전 네, 세계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거의 루브르 캐네온 때문에 박물관 캐네온 때문에 케이팝 아, 때문에 예, 모더스 예, 때문에. 아. 네. 가보니까 외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나왔던 그 김찬용 도슨트가 네. 그 국중박 굿즈 공모전에서 본인이 만든 그 차임 호랑 차임 딸랑딸랑 이렇게 문에다가 네. 걸어놓는 그 차임 본인이 만든 게 당선이 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팔려요?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좀
굿플럭 스타일로 만들어 보라고 하시지. 예, 알래스카 큐브 쿨 분홍색도 멘톨. 있어요. 좀 아, 줘보세요. 이거 핑크색도 있습니다. 좋은데 네. 이거? 요게 지금 이제 워낙 인기가 좋아갖고 색깔이 다양하게 지금 출시되고 한번 맡아보세요. 네, 냄새 저희 맡아보시고. 화장실에 있습니다. 예, 얼음물로 샤워하는 기분, 알래스카 바닷물에서 샤워하는 그 기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컷스멜. 네, 이 누적 판매량만 무려 30만 개. 이야. 네, 알래스카 큐브.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진짜 이거 강추야. 강추. 네, 요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네. 그리고 요 핑크색은 너무 예쁘다. 아, 이거 굉장히 좀 블링블링한 로즈 글로우 샤워바입니다. 요거는 로즈 글로우. 예, 여성분들께 특히 더 인기가 많고요. 자, 요거 장르만 여의도 한정 3+1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케이스가 원래 이제 지난 이벤트 때 드렸었는데 그게 솔드아웃이 되는 바람에 뭐 케이스도 안 줘요? 그치. 원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많은 스타일이시네. 아니 원래 주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를 안 준다고?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드렸던 건데 그게 다 끝나갖고 지금 규조토 받침대로 증정을 한답니다. 예, 규조토가 규조토 받침대가 뭐예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흡수하는 거 네. 수분. 네. 네. 수분 흡수에 가장 뛰어난 게 매트로 규조토잖아요. 많이 만드는. 네, 네. 네. 발매트 만드는 거. 규조토가 옛날 그 규조류들이 이 누적이 돼갖고 걔네들이 이제 강한 압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분입니다. 아유 과학을 보다잖아요. 지학에서 배웠던 네, 그런 거. 지구과학. 지구학, 지리학 뭐 이런 거, 네. 예, 지질학. 자, 장르만 여기도 구독자를 위한 한정 수량으로 이것도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주문하시는 게 요 규조토 받침대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쉬는 날 아니지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